표절 예방과 저작권, 기초 강좌 2. 올바른 인용법. 김모 교수는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집적해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20% 분량이 다른 학자의 저서와 유사하다는 것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모 교수는 저서 머릿말에서 원 저서를 기초로 해서 집필을 했고 저서의 각 절에 원고의 출처 논문이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논문에는 원서 인용 부분마다 각주가 달려있는 등 적절하게 인용 표시를 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사건은 적절한 인용인지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적절한 인용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분량은 얼마나, 인용 표시는 어떻게 해야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차 시에서는 첫 번째로 어떻게 인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구나 논문 작성에 있어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피한데요. 저작권법에서는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에 정해진 요건대로 정당하게 인용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절한 출처 표시 방법을 알아보고, 세 번째로 저자의 이름을 표시해주는 성명 표시권이나 인용 시에도 원 저자의 의도를 왜곡하면 안 되는 동일성 유지권 등 기타 주의할 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인용 방법. 여시아문 수리부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여시아문은 나는 이렇게 들었다고 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수리부작은 술만 하고 자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서로 꼽히는 논어의 기술 방식이죠. 이처럼 선현의 말씀을 후대에 전달하는 것은 공동체의 지식을 풍요롭게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지식과 학문이란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조금씩 쌓아나가는 것인데, 논문이나 리포트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선행 연구의 결과를 인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인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다만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심대하게 해하지 않도록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만 인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컨대 인용한 것이라고 밝히더라도 책 한 권을 통째로 베끼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고, 출처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저작권법상 적절한 인용이 되지 못하죠. 적법한 인용을 위해서는 제28조를 비롯하여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제28조의 요건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학습자나 연구자의 경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가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주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요건의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인용은 사안별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데,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의 판단 기준을 일률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사례를 통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시험용 문제집 사건의 법원 판결을 살펴볼까요?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비인용 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실무적으로 주종관계, 피인용 저작물과 인용 저작물의 구분, 출처의 표시, 시장 수요 대체 가능성 등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세 가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종관계인데요. 법원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란 그 표현 형식상 피인용 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 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 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 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모두 내가 창작한 것에 비하여 인용한 것이 종된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지요. 양적으로 인용된 저작물이 인용하는 저작물에 흡수되며 질적으로 피인용 부분을 제외하여도 독자적인 존재의 의의와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인용 저작물과 인용 저작물의 구분으로 법원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란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직접 인용의 경우 큰 따옴표로 인용문을 표시하고 출처를 밝혀야 하며 만약 인용 분량이 3-4줄 이상으로 길 경우 행을 바꾸고 좌우 여백을 두거나 글자 크기 및 글자체를 바꾸어 인용된 문단임을 나타낸 후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따옴표를 쓰지는 않더라도 원 저작자의 아이디어나 의견이 들어간 부분이 구분되어 드러나도록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시장 수요 대체 가능성이라는 부분도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부분을 인용하게 되면 원 저작물의 판매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예컨대 이랜드의 성장 배경 등을 기술한 책 이랜드 사람들 사건에서 대표자와 임직원의 강연 내용을 114면에 달하게 인용하였는데 법원은 인용 분량이 본문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방대한 분량이라면 정당한 인용의 범위를 넘어 원 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서 부종적 관계에 있다거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모두 불법일까요? 영리적이라고 하여 모두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저서나 논문을 유료로 판매한다고 하여 인용을 전면적으로 불허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한국어 능력시험용 문제집 사건에서 법원은 영리적으로 판매되는 수험서라고 하여 인용 조항의 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제한적이라고 하였으며 해당 사건의 수험서는 영리적으로 판매되는 저작물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인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방송공사의 저작물이 차지하는 분량이 총 1169쪽 중 66쪽에 달하는 상당한 부분이고 기출문제를 구하고자 하는 일반 수험생들의 수요를 상당 부분 대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영리적 이용은 비영리적 이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정당한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출처 표시 방법. 적법한 인용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에도 출처의 명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출처 표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므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창작물임을 밝히고 그 출처를 명시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립된 인용 방법에 따라 인용하고 출처를 밝혀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표절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럼 출처는 어떻게 명시해야 할까요?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데요. 출처 표시를 얼마만큼 해야 하고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자세하게 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학문 분야와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출처 표시는 인용된 부분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용 부분을 개별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책의 말미에 참고 문헌만 기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일반 지식은 출처를 굳이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창작물을 쉽게 구분할 수 있고 독자가 원 문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전문 서적이나 학술 논문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이름, 책의 제호, 발행기관, 발행년, 해당 페이지 등을 각주 또는 후주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번역 등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와 제호, 번역자 등을 표시하고 연설을 인용할 경우에는 장소와 시간 등을 표시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외국 문헌을 출처로 표시하여야 하고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외국 문헌을 원 출처로, 번역물을 2차 출처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 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설령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 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되고 종전의 관행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출처 표시법은 학문 분야에 따라서도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법학저널에서는 블루북 방식이 많이 쓰이지만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공학, 경제학 분야에서는 APA 양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시카고 방식도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AAA, ACS, MLA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대개 특정 방식이 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으며 일관성 있는 표기 방법으로 주요 정보만 표현되어 있다면 어떤 방식이더라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학문 분야별로 선호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학술지에 투구하는 경우라면 해당 학회 규정을 따르면 되겠습니다. 저작 인격권의 개념과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 인격권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저작 인격권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인데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서 보호받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에서는 저작재산권 제한에 대한 이관 각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죠.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격권으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명표시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명표시권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해 주어야 하는데요. 예컨대 허락을 받아 번역본을 출간한 경우 번역을 한 자신의 이름 외에 원 저작자의 성명도 표시해 줘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상당 부분 이용한 경우에는 공동 저작물이 되거나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피인용 저작물의 저작자도 공동 저작자로서 또는 원 저작자로서 이름을 적어줘야 합니다. 제12조 성명표시권에서는 제1항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문익환가의 사람들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 증감이나 변경을 가하더라도 원 저작물의 제재 또는 동일성이 인식되거나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하고 이 같은 복제물이 타인의 저작물로 공표되게 되면 원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에 침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논문이나 저서의 소개문, 참고 문헌 등을 적을 때 저자를 누락한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이름을 적어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작물의 이용이란 저작권법에서 저작자의 권리로서 보호하는 복제, 전송, 전시 등과 같은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일성 유지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13조, 제1항에서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는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내용, 형식 등을 변경하여 원 저작자의 의도를 왜곡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설령 수정된 결과가 원래의 것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작자가 표현한 사상 감정을 제3자가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만 오탈자 수정은 동일성 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13조, 제2항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변경은 허용됩니다. 저작권의 이용 범위. 그럼 어느 정도 이용하는 것까지 괜찮을까요?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과거 교육부에서는 6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를 표절로 보자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적도 있고 지금도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에는 타인의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타인의 저술 문장을 마치 자신의 문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외 경우를 보더라도 캐나다 캘거리대에서 4단어 이상을 사용하면 반드시 인용 부호를 넣고 해당 출처를 명기해야 한다고 돼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가 있으며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가 같이 발간한 연구윤리교재인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2014에서는 한 문장 이상이 같을 경우 표절일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이 일용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분량까지를 용인할 수 있는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미술 저작물이나 시에 대한 비평을 하는 경우처럼 이 저작물 전체 인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6단어는 안 되는데 5단어는 항상 괜찮다는 것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듭니다. 이처럼 사전에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교묘에 피해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비인용 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예컨대 김우중 신안에 있다 사건을 보면 302면의 평전 중에 33면에 해당하는 분량을 인용했지만 법원은 정당한 범위의 인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평정을 쓰면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와 신청인의 연설문을 인용한 것은 피인용 저작물이 부종적인 관계에 있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용 내용, 분량 등에 비춰보면 위 인용은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이라고 보여지고 그 인용 방법도 비교적 명확해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인용법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표절과 연구윤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